사실은 시각예술 안에서 고급미술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편안하게 쓴 것은 20년도 채 되지 않고요. 지금 장소 특정적 미술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전문인들 사이에서 이런 프로그램 많이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용어가 가시화되는 정도가 10년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주 뭐 20, 30년 동안 집약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부는 감히 이제 50분을 강의하고 10분은 쉴 텐데 초반부에는 어떤 맥락에서 공공 미술이라는 것이 미술의 영역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장소 특정적 미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지를 그 맥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로 제가 보여드릴 작가 건축 쪽에 이제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건축 쪽의 작가가 보르바다 크락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보르바다 크락은 사실 우리가 건축이나 공공미술을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뭔가 새로운 것을 짓는다,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르바다 크락은 코넬 대학에서 이제 건축을 공부했는데 이분은 뭔가 새로운 것을 짓는다기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작가입니다. 실제로 한 40도 되지 않아서 췌장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작업은 대학교 이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한 10년도 채 되지 않아요. 8년 동안 작업했던 것들이 이 작가의 전 작업이었고 어떤 것을 늘 새로운 것을 짓고 그죠? 그다음 재개발하고 이러한 것에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조금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또 하나의 사례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저는 사실 2009년도에 1995년에서 2009년도까지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한 13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하다가 2009년도에 뉴욕의 주립대학에서 홍대로 이제 학교를 바꾸오면서 2009년도에 제가 여름에 뉴욕을 가보니까 그 뉴욕에 폐허가 된 고가철도가 있었습니다. 그 고가철도 이제 여러분이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하이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이라인이 이제 제가 13년 동안 뉴욕에서 봤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제가 떠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에 동인이 되었던 어떤 조직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도시 재생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가진 관심이 우리가 뭐 미술 사측이거나 뭐 이런 맥락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어떤 맥락에서 공공 미술을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또 보여주고 싶은 사례 작가가 사실은 제 책에 들어가는 챕터이기도 하고 제가 2년 전에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것은 미국 미술이다라는 전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올덴버그의 팝 아트가 이제 전시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청계천에 가면 스프링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심포지움이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미술관에서 저보고 올덴버그에 대한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올덴버그가 우리가 팝 아트로만 알고 있지만 초창기에 그분이 완전히 미국 태생의 작가가 아니에요. 미국 태생 작가가 아니고 부모님이 이제 스톡홀름 출신으로 시카고에서 학교를 나오면서 이분이 이제 부모님 유럽으로 돌아가고 뉴욕으로 이주를 해서 활동했던 유럽 작가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시민권을 바꾸면서 미국 국적의 작가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1976년부터 굉장히 팝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계천에 문제가 됐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작가가 초창기에 가졌던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 다음 도시 폐허에 관심이 있고, 재개발에 관심이 있었던 프로젝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시각예술 영역에서 왜 나오게 되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20세기 미술의 혁신은 1910년도에 1차적으로 일어나고 2차 혁신은 196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10년도에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죠.
그렇지만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유럽이 가지고 있던 소위 1880년부터 1914년 정도까지 그 사람들은 그 시기를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라벨 에포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시기.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끝나고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참상이라든가 그다음 전쟁 불구자들이 생겨나고 1914년도에서 16년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사실 많은 작가들이 전쟁에 대한 비라거나 그다음에 그 당시 유럽의 경기가 굉장히 나빴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그 많은 그 풍자 만화를 보면 그 시기에 프랑스의 프랑이 굉장히 싸져서 빵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짊어지고 빵 사러 가는 그런 풍경이죠. 우리나라식의 인플레이션에 이제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도 프랑스는 흑책을 굉장히 많이 발행해요. 그 이제 10년도, 20년도에 나왔던 미술가들의 굉장히 저항적인 작업이라든가 다다라든가 소예술주의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그 역사적 아방가르드를 형성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2차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현대미술의 시점으로 봤지만 저는 1960년대 일어났던 학생운동이라든가 사회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모태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96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학생운동이 없었던 데가 없습니다. 먼저 그 프랑스를 생각해 보면 68 학생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상황주의가 형성이 돼요. 저는 이 상황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주의는 우리가 그 시츄에이셔니스트, 인터내셔널 시츄에이셔니스트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그 상황주의자들이 이제 외쳤던 것이 굉장히 스펙터클한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 그다음 그 당시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베트남 전쟁이 또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반전운동, 히피운동. 제 친구 중에 미국 친구들은 그 당시에 태어난 친구들은 이름이 다 히피 이름이에요. 그 이전에 나펑, 잔 이랬지만 그 페루 왕의 이름 특히 굉장히 많아요. 왜 엄마 아빠가 히피였던 사람들은 자식에게 그 성경 이름에서 나온 영어 이름을 주지 않고 이제 히피 이름을 지어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흐름을 보면 미국에서도 69년도에 반인종 정책에 대항하는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이 그 인종 간의 결혼은 불법이었죠. 백인과 흑인의 결혼, 그다음 백인과 황인종의 결혼도 불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코노가 존 레논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 불법의 어떤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죠. 그다음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학생운동, 우리나라의 학생운동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60년대 후반이 굉장히 변화의 시기, 역동적이고 격동적이고 변화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미술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딱 그 중첩되는 접점이 바로 60년대예요. 그래서 미술가들이 더 이상 페인팅이라고 하는 매체에 매달리지 않고 미술관의 하얀 벽에도 별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미술관에 가면 우리도 지금 흰 벽 안에 있잖아요. 흰 벽 안에 사각박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흰 벽 안에서 그림을 보고 이제 미술관의 공간이 모두 화이트 큐브 공간이고 1907년도 8년도에 그 아더프 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오너먼트, 장식은 범죄라고 한 시점부터 모든 것들은 모더니스트적인 공간으로 가면서 굉장히 엄중하고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드직이라고 말을 하죠. 몬드리안 그림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편하게 균형이 있고 그죠? 그런 구조로 들어가는 모더니스트 시기가 하나의 도전을 맞이했던 것이 196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마지막 60년대 세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니멀리즘의 세대예요. 그래서 이 미니멀리스트들은 굉장히 모더니스트의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더니즘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포스트 모더니스트, 포스트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POST라는 것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전달해주는 접두사잖아요. 포스트라는 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탈이라는 번역어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가들은 후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영어의 POST는 그 이중성을 다 전달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OST 하면 뭐뭐 이외에라는 뜻도 되지만 거의 영어로는 그 저항적인 의미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에 프라다 재단에 가면 무슨 전시가 있냐면 해롤드 제만이 1969년도에 했던 전시를 리메이크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전시학이라는 게 새로 생겨나면서 특히 이제 60년대부터는 전시가 굉장히 중요한 큐레이터들의 스테이트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요즘엔 독립 큐레이터가 있고 큐레이터가 이제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지만 서구에서는 이것이 독립 큐레이터가 나타난 것이 60년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의 힘을 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전시를 하면서 큐레이터의 그 전시도 예술가들의 작품 못지않은 어떤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획기적으로 해럴드 제만이 기획했던 예술 태도가 이제 형식이 될 때라는 뜻입니다. 그 본래 제목은 Live in your head예요. 당신의 머릿속에서 살라. 예술이 형식이 될 때, 태도가 형식이 될 때, 프로세스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이런 것들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오브제를 발휘하고 정보도 예술이 될 수 있고 새로 매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미술의 기원을 따져보면 이러한 60년대에 있었던 전시의 사례 중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개의 전시만 이렇게 리스팅을 했는데 첫 번째 1966년도에 유태인 미술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이시 뮤지엄에서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라는 전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저번 달에 우리나라의 비평가인 이일 선생님, 비평가 이일이 있습니다. 그 이일 선생님이 썼던 원고를 이제 엔솔로지 책으로 상하 2권을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너무 놀랬던 게 이일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 전시에 대한 리뷰가 있는 거예요. 깜짝 정말 놀랐어요. 우리나라 작가들도 이런 해외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구나. 네,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게 출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구조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크린이 좀 작은데요. 반 일루전, 프로세스 과정, 이제 프로세스로서의 예술, 매체를 그대로 노출시켜주는 그 다음에 이제 안티 일루전이란 말은 일루전이라는 것은 서구의 그 몽건법적인 시각 체계에 대해서 저항하는 어떤 의미로서 이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이 전시를 기획한 유명한 사람이 마샤 터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출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뉴욕 큐레이터 일대기 해가지고 마샤 터커라는 그 분입니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럴드 제만의 태도가 형식이 될 때라는 좋은 전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 뉴욕 모마의 스페이스 공간 전시가 있습니다. 그 플라토에 몇 년 전에 그 첫 전시를 했을 때 공간 연구 전시였죠. 그게 이제 작가들마다 공간을 할당해주는 그런 전시였는데 사실은 이 전시가 그러한 개념의 최초의 전시였어요. 작가들에게 공간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작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항을 받았던 전시입니다. 그냥 도록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후도록 개념으로 만들어지고 보도 자료에도 뭔가 쓸 수 없고 직접 와서 봐라. 그게 이제 선언했던 최초의 전시가 뉴욕 모마 전시였습니다. 개념상으로 보면 뉴욕 모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해럴드 제만의 전시에 약간 가려졌어요. 지금 평가에서 보면 뭐냐면 해럴드 제만은 본인이 이 전시를 했을 때는 미술관 관장이었습니다. 최초로 보리스 필립스 회사 있잖아요. 전자회사에서 그 당시에 25,000불,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600만 원, 2,600~700만 원의 기금을 받아서 했던 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금을 받아서 했던 중요한 전시였어요. 그래서 이 전시가 영국의 런던의 ICA라든가 네 곳을 순방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러니까 유명해져서 관장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러면서 관장직을 그만두고 독립 큐레이터를 이제 자처하고 독일 도큐멘터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모마 전시가 조금 더 가려졌던 것은 본래 큐레이터들은 이런 제도 기관에서 일을 하면 개인의 명성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마 모마의 그 당시에도 원칙이고 지금도 원칙입니다.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 모마의 장애 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마 큐레이터들이 하는 말이 그 모마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 실제로 함부로 인터뷰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기에 나왔던 프로세스 아트, 개념, 미술, 퍼포먼스 모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전시에서 뒤로 나오면서 공공미술의 영역도 여기에서 확장돼 이제 장으로 작가들이 나가게 되면서 전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우터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에 굉장한 미니멀리스트였고,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가 좌대 조각들을 보면 항상 조각은 좌대 위에 배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는 프레임의 역할, 그죠? 그림은 우리가 프레임이 놓이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누구도 프레임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그 한 몇 년 전에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 뮤지엄에서 프레임 전시만 했어요. 여러분 드가가, 그 유명한 드가가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맞는 프레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현대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프랑스의 프레임은 다 굉장히 장식적인 바로크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고 그냥 굉장히 깔끔한 프레임을 만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라도 점박으로 하다가 많은 프레임이 없으니까 그냥 프레임 위에다 점을 찍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모더니즘에서는 해안은 프레임으로 완성이 되고, 조각은 좌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미니멀리스트들이 좌대를 빼버리죠. 왜냐하면 그 굉장히 아방가르드 혁신적이었던 듀샹도 병기를 좌대 위에 놨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좌대 위에 예술 작품처럼 올려져 있고, 그것을 만약 그가 정말 하찮은 사물이라고 여겼다면 그 유명한 스티글리츠를 고용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 항상 스티글리츠 최고의 사진가였던 랑레이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요. 근데 60년대 이 작가들 좌대를 없애버리고 조각을 우리 머리 위에 놓기도 하고,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볼 수 있기도 하고,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게 해서 관람자들의 참여를 유도했던 굉장히 혁신을 이뤘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대지 미술이라든가 공공미술도 나오면서 관람자들의 역할을 이제 많이 부각시키는 그 어떤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사진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배치를 안 해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저도 이 사진을 사실은 라프 모리스의 지금 여러분이 그 스캐닝한 것 같지만 받은 사진이에요. 모리스가 이 시기에 이제 대부분 보면 이게 64년도 겨울에서 65년도 1월달에 전시를 했기 때문에 사진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작품은 판매를 지금 이거 없죠. 이 격자를 지금까지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L 빔으로 그 순간적으로 만들어낸 그 합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이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시했을 때 배치를 또 바꿉니다. 공간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모더니스트 조각, 우리가 보통 조각, 공공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육중하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간에 따라 작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여기 이렇게 벽과 바닥을 이어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공간에 가서는 벽과 벽을 이어주는 매체가 되기도, 재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례적인 거. 그 다음에 관람자의 어떤 물리적인 위치, 그 다음에 공간의 물리적인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작품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라우트 모리스는 비결정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연적이고, 우연의 개념이 20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위 우연, 찬스라는 거. 그 다음에 뭔가 계산되지 않은 즉흥적인 거. 그죠? 그거는 음악에서도 중요하잖아요. 존 케이지가, 그죠? 그 연주를 시나리오 없이 투이 피아노를 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작가들에게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용하는 미학적 용어는 본인이 개념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다 만들어내지만 개념은 비슷합니다. 이완 작가의, 이완 선생님의 관계학이라는 것도, 릴레툼이라는 것도 그런 어떤 개념이고, 굉장히 다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 동시대적인 배경이 뭔가 절대적인 미보다는 뭔가 상대적이고, 뭔가 그 순간적이고 비결정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모리스가 멜로 뽕띠의 현상학에
어떤 피노미놀로지에 대한 글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브제와 그 보는 사람의 만남, 단상학적인 만남을 또 중요시하면서 이런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모두 국역화된 그 산업 재료였습니다. 칼 앙드레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실제로 노동자였어요.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해서 벽돌이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이후에는 이것들을 이제 바깥에 그대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야외로 나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이미지 거의 처음 봤을 것 같은데, 그 위트니 미술관에서 이제 전시가 열렸을 때 이게 폴루디 미술관 안으로 거의 처음 들어간 그런 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작업을 하면 뭐 트럭이 들어갈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짐을 이렇게 실어서 들어가지만 이 그 설치하는 장면이 당시 아트 포럼의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트럭을 빼서 콘크리트와 나무를 옮겨서 그것을 배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모두 작업 중에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시기에 있었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작가들이 그 미술관 안으로 환경적인 요소를 봅니다. 이것은 미술관 제도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미술관이 굉장히 깔끔한 오브제만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관이 바뀌어야 되는 제도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가, 이건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공간이라는 전시입니다. 공간을 주면 작가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이 작가는 나무를 가져와서 이런 작업을 했고요. 이것도 영구적으로 남는 작품이 없어요. 전시하고 그냥 다 해체되고 사라졌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술가들의 태도가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비평용어로는 탈물질이라고. 그러니까 미술은 항상 여러분, 미술의 어떤 장점이자 한계가 뭐냐면 오브제예요. 미술은 뭔가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이 시기에 이제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과거의 서구의 어떤 미술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작가들이 뭐 이런 조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연도 하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시기였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전시를 했던 크리스찬 마클레이라는 사람이 본래는 우리가 뭐로도 굉장히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그 힙합 가수들이 가끔 LP 판을 이렇게 누르면서 머리를 끄적끄적 하잖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크리스찬 마클레이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스크래치라고 하는 힙합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시기가 70년대, 60년대가 음악가들이 미술도 하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미술도 하고, 미술가들이 퍼포먼스도 하고, 비디오 아트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트 모리스도 이 시기에 캐롤리 슈니만이라고 하는 퍼포먼스 작가와 함께 공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진 같지만 도판이 아니라 실제 여자예요. 슈니만이 올랭카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가 라트 모리스입니다. 모리스가 흰 장갑을 끼고 합판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르고 이렇게 옮기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이 사이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물리적인 공간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그 전시를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그 이상 그 예술가들이 작업하는 것이 뭐가 실제 그들이 만든 작품이고 어느 것이 그 작품의 요인형 배경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닥에다가 그냥 주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닥 자체를 떼서 우리가 프레임을 하거나 가대 위에 놓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진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위트니 미술관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줬던 이게 이제 마이클 하이즈 보여줬던 헤럴드 제만이 전시를 기획했던 베른의 미술관에서 했던 예술 태도가 형식이 될 때라는 그 전시의 장면이에요. 그 시기에 이제 지금도 네바다주에서 땅을 파고 있는 마이클 하이즈가 지금도 땅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고고학자이죠. 그 아버지가 고고학자였기 때문에 이 작가 본래 이제 굉장히 그 고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래 뉴욕에서 활동하다가 뉴욕이 가지고 있는 미니멀리스트들이 너무 지적이고 현학적이고 이런 것에 약간 그 환멸을 느끼고 뉴욕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그 마이클 하이즈도 65년도 전시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미술관 앞에서 계속 이 공 있잖아. 이거 땅 뭐 이렇게 충격 주는 거 이거를 계속 물러서 땅을 파요. 이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체포가 됩니다. 경찰이 와서 이게 건물 파손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관장이 나와서 이거 괜찮다. 이거 예술 작품이니까.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게 이제 그 헬 제만이고 이 사람 마이클 하이즈가 굉장히 초조하게 바라보면서 땅이 파지기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목이 디프레션인데 이제 함몰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요. 이제 이 사람이 또 영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제목을 붙일 때 디프레션 하면 우울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D에다가 줄을 그으면 D가 탈이라는 뜻도 되고 프레션은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함몰이라는 프레션 계속 누르는 그 힘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대지 미술가요. 또 월트 더 마리아, 죄송합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이제 오브제를 배치하지 않고 전화기를 이렇게 놓고 그 예술, 그 전화로 하는 예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냐면 전화로 올리면 받으세요. 이렇게 작가니까 통화를 원하면 받아라. 이 전시가 이 시기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60년대와 70년대 작가들의 새로운 어떤 시도가 없었다면 사실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공미술하면 대부분 도시 안에서 일어나거나 어떻게든 그 미술관 안은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다음 71년도에 다니엘 브레인도 프랑스 작가인데요. 다니엘 브레인은 BMPT, 프랑스의 램페트 그룹이라고 회화를 공부했는데 반회화를 했던 작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71년도에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의 그 가운데 있는 로툰다예요. 여기에서 그 작가의 이제 시그너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줄무늬를 늘 그리면서 회화도 아니고 조각도 아니고 회화인 것 같기도 하고 조각인 것 같기도 한 제목이 회화 페인팅 줄 긋고 조각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단 하루만 설치하고 없애버렸죠. 이것도 사진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사진이 왜 예술 형식에서 70년대 그토록 중요해지는가를 보면 이 작가들의 작업에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일시적이기 때문에 뭔가 자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이란 매체가 예술 매체로서 70년대에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이 하는 게 1830년도에 사진은 프랑스 비평가들이 프랑스에서 이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예술적인 매체가 된 것은 1970년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 점차 먼 대지로 먼 곳으로 계속 가게 돼요. 왜냐하면 미술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찾는 곳이 과거의 유적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서구인들은 뭐라고 미국 사람들도 어차피 서구 문명에서 본인들의 그 정체성을 찾고 있고, 그리고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친구들 보고 니네는 왜 유럽인도 아니면서 스스로 유럽 문화를 식민지화하느냐 그렇게 굉장히 놀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우지 않아서 중학교 때 파비용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배우면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베이스라고 배웠어요. 근데 미국 동부에 가니까 아무도 베이스라고 발음 안 하는 거예요. 영국식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영어 선생님한테 마즈가 맞느냐 베이스가 맞느냐 그랬더니 미국 동부에서는 영국식으로 마즈라고 하고 서부에 가면 서부식으로 베이스라고 해요. 왜냐하면 서부에 가서 마즈라고 하면 너무 유럽 사람인 티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굉장히 미국은 문화의 원류를 서부에 찾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근데 이제 이 대지 미술가들은 조각이라는 것, 예술이라는 것이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예술이라는 것을 이제 모텔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선사시대 유적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국의 스톤헨지, 그다음에 아즈카 문명,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들의 작품이 자꾸 거대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선사시대의 원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여러 아까 제가 보여줬던 가장들에도 부인이 아나 멘디에타라는 큐바 여자예요. 생겨자가 한 50이 채 되지 않아서 36척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 당시 옆에 있던 사람이 칼 앙드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 화장들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입증할 만한 게 없어서 1988년도에 무죄로 이제 확정이 나죠. 근데 그 두 사람도 연애할 때는 어디를 가냐면 스톤헨지를 보러 가요. 그 당시 이제 영국 미술가였던 그 로버트 롱보가 있었습니다. 그 롱보를 만나서 이렇게 문명, 이렇게 그 어떤 유적을 보면서 그 감동적인 막 글을 쓰고 이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은 돈이 되고 한 사람은 낙엽이 돼서 막 시도 쓰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완전 그 파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트 스미스가 리차드 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차드 세라는 학부를 영어를 마셨어요. 영문학을 하고 석사를 예일대 조속과를 나왔죠. 그래서 예일대 조속과의 명성이 뭐 서도 선생님도 이제 거기 출신이지 그 논문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 이 시기 이제 굉장히 많은 확률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미슨하고 리차드 세라도 먼 오지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제도 비판을 하고 미술관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 오지에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오지에서 작업을 하면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심지어 난지에서 뭐 해도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죠? 이렇게 뭔가 도심 안에서 해야지 가죠.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 먼 곳에서 프로젝트를 하니까 보지 않으니까 결국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 오브제를 좀 가져와서 갤러리 안에서 결국에는 전시를 합니다. 이게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하지만 자본주의의 제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포습이 됩니다. 그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가들도 판매를 해야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프로젝트를 계속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라우트 스미스하고 리차드 세라가 1970년도에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인데요. 그 시기에 로버트 스미스는 이제 그 글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글을 많이 쓴 사람이 로버트 스미스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했던 텍사스 이제 공항에서 프로젝트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사진을 찍다가 헬리콥터 촬영을 하다가 떨어져서 죽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뭐 작품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글도 쓰고 이런 굉장히 다방면에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쓴 글을 읽어보면 감동적이에요. 굉장히 어렵지만 감동적인 게 우리 시대의 새로운 모니먼트는 뭐냐. 내가 로마에 가보고 로마의 모니먼트를 다 봤다. 뭐 고도세움도 다 봤는데 그거는 걔네들의 것이고 우리 시대의 모니먼트는 산업시대의 피기물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센트럴파크였어요. 왜 센트럴파크를 좋아하냐면 인공적인 공원이에요. 센트럴파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공원이 아닙니다. 1860년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공적으로 나무 가져와서 심고 바위를 놓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것들이 모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녹지였다는 것이죠. 매립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찬미를 로버트 스미스는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했던 것들을 스미슨의 작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작가는 지구라트, 여러분 이제 예전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지구라트 모습처럼 섬을 디자인을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들이 받았던 비난이 뭐냐면 사실 라우트 스미슨하고 대지 미술가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수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남성적인 육중함을 보여주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생태계에서는 생태 환경주의자들은 자연 파괴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스미슨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자연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폐허가 되고 버려지는 공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생의 의미로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타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타가 굉장히 독특한 곳이죠. 여러분이 그 지하철에서 많이 보는 몰몬 교도들이 제가 유타를 가봤어요. 제 2001년도에 제 박사 수료를 하고 저희의 첫 심포지엄 강연하던 곳이 유타였어요. 커피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몰몬 교도들은 카페인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포지엄 전에 처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심포지엄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별로 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로버트 스미슨을 이제 죽은 다음에 재단이 생겼어요. 그 재단을 관리해주는 갤러리가 제임스 코엔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그 갤러리에서 이제 아트 투어를 조직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투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이것이 3년 동안 이게 이제 그 나스는 방파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작가가 이게 정말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로서의 작가예요. 작가가 더 이상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빈센트 반 고흐나 고갱처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고고학자로서 그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뭐 밀물이 몇 시에 들어오고 썰물이 몇 시에 나가고 그다음에 이 환경이 뭐 어떻고 이런 걸 조사를 해요. 그다음에 어떤 미네랄이 살고 있고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몇 년 동안 잠수를 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고요. 여러분 정말 이게 사진을 이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사진을 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미국의 그 광활한 땅이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큰 작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제임스 트렐도 이제 작업이 있지만 제임스 트렐이라든가 라우터 어빈이라든가 이런 빛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그 지역의 빛이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뉴욕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캘리포니아의 빛이 바로 제임스 트렐 작품에 이제 나오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결국에는 미술관 안으로 또 갤러리에서 이렇게 전시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샘플 전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그들이 구사하는 용어들이 있지만 항상 이렇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스미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시를 했고요. 리차드 세라도 이것이 휘어진 그 어떤 호처럼 이렇게 보여서 이게 철제를 녹여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제 산화를 시킵니다. 철을 산화시키면 부식이 돼서 색깔이 갈색이나 초록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작가는 작업실로 가지 않고 아침에 용접 모자를 쓰고 공장으로 가서 작업을 하고 이걸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이 작가가 전속이 된 것이 그 가부시안 갤러리예요. 가부시안 갤러리인데 그 가부시안은 대형 작업을 넣을 수 있도록 천장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포크레인을 켜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마에 몇 년 전에 이 작가 전시가 있었는데 이 코가 한번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비밀로만 이제 알고 있고 거의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작가의 작업이 굉장히 그 신비롭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사방 밀폐되어 있고 이 안으로만 관람자들이 그릴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사람이 영문학자였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철로 할 수 있는 동사를 다 썼어요. 접다, 그죠? 뭐 펴다, 그다음 붙이다. 그 동사 열거가 한 50개가 돼요. 그렇게 이제 작업 제작을 하는 굉장히 개념적이고 그다음 제작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이제 장소 특정형 미술이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실제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품이 됐던 게 리차드 세라의 작품입니다. 항상 리차드 세라의 작품은 논쟁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리차드 세라는 굉장히 엘리트 의식을 가진 작가예요.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공공미술이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을 공공미술이라고 하지만 세라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술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실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그 두 개 지금 제가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1970년도와 72년도에 약간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보시면 작품을 이제 뭐 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의 작품을 이제 봤어요. 근데 이 시기에는 이제 70년대에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예술 작품을 보존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었던 그런 법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에 뭐 문화재 보호법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부동산 업자가 땅을 샀는데 항상 부동산 업자들이 그래서 땅을 이제 본인 생각은 이게 리차드 세라가 사실은 그 뭐 아주 영향력은 있지만 이 작품을 철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철거를 하고 큰 대지에다 뭔가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걸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이 작품을 보호하려는 이제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법적 공방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법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소송을 걸면 이렇게 걸리죠. 이제 걸렸는데 결국에는 뭐가 어떻게 나냐면 이 작품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철거를 할 수 없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땅 소유주가 뭐를 했느냐면 이제 그 보호를 위해서 이제 이 리차드 세라의 작품 구하기 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위원회들은 이 작품이 훼손을 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리차드 세라 작업은 그래피티 작가들이 굉장히 꿈꾸는 뭔가 하고 싶어하는 지금, 그 다음에 사람들은 휴지 놓기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이게 빈 공간이기 때문에 낙서를 하고 싶어 욕망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10대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위원들이 여기 이제 철조망 비슷한 담을 하나 세워서 이 작품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땅 소유주가 나는 법에 따라서 이 작품을 철거는 하지 않겠지만 보호는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70년대 이후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케이스가 뭐냐면 뉴욕시의 다운타운 월스트리트 옆입니다. 월스트리트 옆인데 거기에 이제 이 작품이 이렇게 놓여졌어요. 설치가 됐는데 리차드 세라의 작업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사실 무겁기도 하고.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월스트리트 하면 주식을 그려야 하는 곳이죠. 예전에는 실제로 여러분 월스트리트 원이 어디 나왔냐 실제로 벽이 있었죠. 왜냐하면 미국의 맨하탄의 땅 이름을 보면 이름이 프로도 있고 도그도 있고 헝가리어도 있고 그 지역에 이제 이주민들이 와가지고 살면 자기네 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옆이 예전에는 다 농경지였죠. 아니면 인디언들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을 이제 별도로 정말 고립시키기 위해서 벽을 만들어서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식 거래를 한 곳이 이제 그 옆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쌍둥이 빌딩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 지역은 사실 상당히 부촌입니다. 지금도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비싼 곳이에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맨해탄이 한 골목을 끼고 부자들이 살고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이제 이 지역이 뉴욕시의 연방 정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우리나라 말하면 시청 아까 비슷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곳이 이게 있으면 왼쪽으로는 월스트리트가 있고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임대 아파트예요. 소위 이제 연봉이 한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밤이 되면 이걸 이제 19년도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밤이 되면 그래피티 애들이 와가지고 낙서를 하고 공무원들이 월요일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대소변도 많이 해요. 여러분 이것이 미국 사람들만 하는 것 같죠? 안양에 가면 공공예술단지 이불 선생 작업이 있어요. 이불 작업이 있는데요. 미스터 마틴에 대한 오마주라고 작업이 있어요. 동물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애들이 그 작업인 줄 모르고 그 옆에 사실은 소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데 시민의식이 투철한 미국은 뭐 더 심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미국은 법적 이런 어떤 절차들이 다 배심은 되고 아닙니까? 그 시기에 이제 법적으로 이 사례가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1989년도 3월 5일에 철거가 결국에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작품이 높이가 3.6m고 길이가 36m예요. 굉장히 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세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 장소를 위해서만 설계되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니네가 원하지 않으면 정말 부숴버려라. destroy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술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기금을 또
보십시오. 그 기금 모음도 했습니다. 법적 투쟁을 위해서 기금도 모음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아이러니한 게, 결국에 이제 사라져서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작 경비가 그 시기에, 이게 이제 1억 한 8천만 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철거하는데 드는 경비가 한 4천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른 장소로, 그러니까 철거할 때는 3만 5천 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장소로 옮길 때는 5만 불밖에 안 들어요. 사실 15,000불만 쓰면 다른 장소로 옮길 수도 있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작가가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작품이 이제 철거가 되면서 미술계에서 장소 특정형 미술이라는 것이 이제 용어로 정말 본격화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장소를 위해서 특별히 장소의 역사라든가 맥락에 맞춰서 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둘러싼 최초의 공청회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히어링이죠. 공청회, 청문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985년 3월에 122명이 이제 세라 이 작품을 유지하자고 하고 58명이 철거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렇게 공청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심원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배심원들이 4대1로 철거를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완전히 철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논쟁이 많이 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죠. 아르코 문화예술위원회가 있는데, 미국에도 그 굉장히 중요한 게 NEA라는 게 있습니다.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이제 진흥시키기 위해서 돈을 국가 기금으로 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비영리 재단의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 이야기하는 게 그러한 그 어떤 법적 장치를 이용한 비생의 조직기구도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정말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패러사이트 오버나이제이션.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법적인 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 비영리 재단이 항상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게 국민 세금으로 이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 특히 이제 거기에서 일했던 분들이 그 연방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뭘 반대하냐면, 국민의 기금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 1인 작가에게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논쟁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올덴버그에 스프링 나왔을 때 원래는 세금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KT에서 돈을 내서 30억인가 해서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굉장히 민감한 그런 문제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과 함께 리차드 세라가 마지막 철거될 때 나와서 굉장히 스피치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공공미술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공공연하게 정말 쓰여지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펀딩이라든가 특히 예술 발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세라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그 예술의 어떤 기능이라는 것이 나는 이 기쁨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술은 민주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미술은 굉장히 민주적이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리차드 세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다수의 민중을 위해서 예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네, 그 10분 어떻게 할까요? 시도로 갈까요? 예. 그리고 이제 10분 진단을 제가 보여드릴 것은 그 사례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사진은 올덴버그 사진 좀 보여주고 모로마 수학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재생 운동의 어떤 하이라이트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되고 있는 미디어 파스타들을 한 15분씩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드의 번역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펙트클의 사회라고 해서 이미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I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그게 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전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불어로는 데뚜너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런 용어가 생겼는지 그 맥락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드마타 클락은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68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서 코넬대 캠퍼스 기숙사에서 살다가 69년도 2월에 굉장히 중요한 전시가 코넬대에서 열립니다. 그게 뭐냐면 대지미술 전시예요. 그 대지미술 전시를 뭐 미술관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독립 큐레이터가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해서 이 고드마타 클락이 그 전시의 조수 역할을 해요. 그럼 그 조수 역할을 해서 나중에 스타 작가 된 사람 꽤 많이 있죠. 빌 비올라도 백라운드 생 조수하다가 됐었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드마타 클락은 뭐 유명한 작가지만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초현실주의 작가입니다. 칠레 출신으로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로베르토 마타예요. 초현실주의 자동기술 부부로 그린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앤 클락인데 어머니는 이제 유명하지 않는데 이 부모님이 이 작가가 한 살 때 이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일본 또 조각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가 이사무 노구치라는 조각가가 있어요. 그 노구치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가 분위기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이 당시에는 다 옛날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파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파리에서 살고 있고 항상 소르본 대학으로 그 방학 때마다 공부하러 나가요. 그때 이제 상황주의를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편지들이 지금 캐나다에 가면 건축 문헌소가 있어요. 거기 아니면 코넬대에 그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편지들을 문헌을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대학을 들어갈 때도 아버지에게 항상 조언을 구해요. 조언을 구하는데 근데 정말 그 인맥이 너무 좋아요. 뭐 건축을 공부하고 싶으면 너가 하버드를 가면 발터 브로키우스가 거기 있다. 내 친구예요. 모마를 가봐라. 필립 존슨이 모마를 디자인해. 그게 내 친구예요. 근데 이제 자식들은 원래 아버지가 말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코넬대.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넬대에서 이제 건축을 공부하고 성적표가 지금도 있어요. 다 거의 다 DF예요. 공부를 하면서 왜 건축이라는 것이 뭔가 빌드하다는 것이 새로운 것을 늘 만들어야 되는 강박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느끼죠. 그래서 이제 마타 클락은 그 시기에 이제 국민하고 그 시기에 대시 미술가를 만나요. 자기가 현재 나이가 좀 더 많죠. 그래서 그 데니스 오펜하임이라는 대시 미술가가 그 코넬대에 가면 호수가 있는데 겨울이 되면 너무 추우니까 그 호수가 이제 얼음이 얼죠. 그러면 자연에다가 드로잉을 해요. 얼음을 깨서 이제 드로잉을 합니다. 그것도 영구적인 작품은 없지만 사진으로만 남아있어요.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이거 매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드로잉을 하고 그 당시에 뭐 화이트드 마리아라든가 대시 미술가들이 여기에 가서 실제로 또 작업을 해요. 그때 이제 고드마타 클락이 이제 도와줍니다.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도와주죠. 그런데 그때 독립 큐레이터가 이제 조언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있지 말고 뉴욕의 소호에 와보면 진짜 많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소호도 그 당시 이제 사실 소호가 옛날에 공장지대였습니다. 이런 그 재봉틀에서 싱그 알죠? 그 회사가 지금 그 건물이 지금도 있어요. 가면 싱그라고 적혀 있습니다. 작가들에게 공장은 늘 굉장히 좋은 부지죠. 왜냐하면 트럭이 마음대로 왔다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장이 높기 때문에 큰 작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69년도 2월에 전시를 하고, 이제 이 전시를 보고 뉴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뉴욕에 가니까 뉴욕도 재개발이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뭐 80년대, 90년대처럼 막 재개발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결성하는 게
그 미술가들과 뭘 결성하냐면 그 건축가 그룹 예술 순수 예술인 단체를 결성을 합니다. 그게 안아키텍처예요. 그러니까 안 아키텍처 같은 우리말 그 말은 원래 아나키에서 나온 거예요. 애는 기는 무정부주의적이고 그다음에 건축적이고 건축에 반하는 요소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은 뉴욕시에서 찍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쓰러져 가고 있는데 집세 놓는다는 광고를 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작가가 보기에 친구들에게 또 여행을 가면 엽서를 써요. 엽서를 쓰면 사실 이게 이제 엽서예요. 친구들에게 보내는 엽서입니다. 근데 그 뒤에다가 중요한 드로잉을 하고 자기 생각을 막 써요. 근데 그 뒤에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드로잉이 뭐냐면 나는 구청 건물이 싫다. 이거는 되게 모더니스트적인 관점이고 모더니스트들은 공간을 지을 때 구조를 만들어 놓고 기능을 생각하고 안에 사용자들의 욕망은 뒤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이라는 개념하고 공간의 개념이 사용자가 먼저 있고 그들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보면 그 세계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앞으로 사라져야 될 건물이라고 텍스트죠. 그래서 무섭죠. 그 사라질 건물이 뭔지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획일적으로 변해가는 도시 구조에 대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초현실주의 작가였기 때문에 왜 공간이라는 것이 이동할 수 없고 영구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록 상상력이긴 하지만 집하고 배를 만날 수 없는 두 요소잖아요. 초현실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요소를 이렇게 골라주는 만들어서 사진 작업을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지만 순수 예술가처럼 이제 전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대학 공간인 푸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푸드는 작가들이 만든 레스토랑이자 작가들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그 대학 공간이죠. 그러니까 대학 공간의 속성은 뭐냐면 영원하지 못해요. 그 재정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지를 그 소에서 하나를 인수를 해서 푸드를 만듭니다. 그 안에서 작가들이 돌아가면서 요리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푸드의 음식점은 그 메뉴는 매달 바뀌고 그 다음에 이국적인 향료를 써야 됩니다. 쓸 때 스테이크를 먹지 않고 보면 우리나라의 공국과도 같은 메뉴가 있고 뉴욕에서 수시를 보여준 최초의 공간이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엔 수시가 굉장히 뭐 보편화됐지만 70년대만 하더라도 아직도 유럽 사람들을 보면 생선이 날 것을 어떻게 먹냐고 수시를 전혀 안 먹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를 이제 먹었던 것이 작가이고요. 이것이 이제 정통 요리사가 아니라 작가들이 요리를 하고 본인의 메뉴를 만들어요. 세트 메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사물에 코스 요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우리나라 공국처럼 이제 그 스튜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네, 제목이 마타 공국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뉴욕에 대한 이제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제 또 공간이라는 것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시계만 해도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하고 이제 아폴로가 우주 달에 착륙하고 그랬기 때문에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유토피아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토피아의 어원을 보시면 이게 no place예요. 그러니까 현세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게 유토피아죠. 근데 이제 어쨌든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굉장히 이 시기의 작가들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 고든마타 클락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버린 부지, 눈에 띄지 않는 부지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걸 영화, 8mm짜리 영화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작업을 합니다. 그걸 이제 일반인에게 나중에 공개를 하죠. 근데 이것도 뭐냐면 그 누군가의 소유주가 있어요. 소유주의 그 구두가에 있는 대형 창고입니다. 그래서 무단 침입을 해요. 침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서 이제 바닥까지 구멍을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주인이 발견을 하고 소송을 걸어요. 이제 고든마타 클락이 변호사를 영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변호사가 이 프로젝트 개념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설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공미술이 사실 우리가 이걸 뭐
공공 미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미술관 바깥에 일어나는 예술이 이제 결국에는 행정의 예술이 돼요. 끊임없이 조직하고 행정하고 기금이 들고 이러한 그 관계성이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왜 사람들은 돈을 벌면 다 집을 가지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미국 아메리칸 드림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그 경매에 나오는 땅 있죠. 그 땅을 사실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난지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미국도 난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 그 맨하탄 밑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인데요.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지금은 뭐 굉장히 집도 많이 있지만 일부는 아직도 그 쓰레기를 보이는 곳입니다. 곳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브롱스라든가 그런 곳에서 땅을 사요. 근데 어떤 땅이냐면 주로 가격이 25불에서 75불 사이에 들어가는 땅입니다. 땅을 사서 본인이 경매에 참여를 해요. 그게 다 작업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가가 이제 어떤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면 지금 이렇게 도면을 이렇게 보시면 이 경매에 나온 땅이 삼각형의 이 땅이에요. 이 땅이 여기 이 땅인데 경매에 이제 그 옥션 세일이랑 경매 판매에 나온 땅이 있었어요. 근데 작가가 이 땅을 삽니다. 사요.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이 이 땅에 뭘 하겠어요? 나무 하나 심을 수 없는 짜투리 땅이에요. 버려진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실험적으로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공간에 매년 재산세는 나와요. 그게 1불 82센트에 그 재산세가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땅에 대해서 나오는 이 재산세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제도에 대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제도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9년도 대지 미술 전시회 때 작가들의 모습이 다 남자예요. 대지 미술가. 그래서 이제 아까 69년도 커팅하는 이렇게 커팅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쌍둥이 빌딩에 대해서 이렇게 엑스피엑스 본인이 이제 사진 찍은 거죠. 네, 저거 아나키텍처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황주의 정신에서 어떤 데서 그까지 영향을 받냐면 이들 상황주의자들은 도시를 진정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차를 운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일상의 흉흉이 시작된다고 해서 그게 뭐냐면 그냥 걸어다니면서 도시를 구경하고 사람들을 구경하고 그러면서 그 일상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도시를 경험하는 게 보통 두 구조가 있잖아요. 하나는 정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위에 올라가서 그게 110층이거든요.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가끔 여러분 산을 가게 되면 그런 느낌이 들죠. 전지전능한 눈으로 세상사를 보면 내가 왜 저기에서 저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리감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에 대한 경험은 위에서 전지전능한 눈으로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 걸어다니고 표현하고 이러면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매일매일 지나다니는 공간을 못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디르보르가 했던 게 뭐냐면 지도예요. 지도를 그 이제 가지고 이제 프랑스 파리 지도가 참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구역마다. 그래서 그 구역 지도를 가다가 하루에 걷다가 이만큼 하루에 그런 양이에요. 화살표 치고 또 걷고 또 걷고 이렇게 해서 이제 콜라주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책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에 대한 실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사실 이미 예전에 마들렌드 스프루데리라는 사람이 이런 지도를 만들었대요. 보통 우리가 지도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지도는 팩트죠. 사실이죠. 이 사람들은 지리에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실을 수 없을까? 라고 이제 고민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애정의 지도가 17세기에 만들어지는데 좀 이렇게 불순합니다. 이건 그 자기가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이 집을 만들어서 지도처럼 섬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 그 17세기 애정의 지도에서 이제 본을 받아서 기도로가 20세기에 이렇게 일상생활 비판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무질서를 선호하는 작가들인데 우리가 모더니즘이 기능, 질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초현실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고드만 클락의 아버지의 그림이에요. 아버지의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나중에 암에 투병했을 때 그림을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프로젝트만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 브롱스에 가면 브롱스에 또 폐허가 된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자기의 매력의 대상이 쓰러져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어떻게 잡냐면 어차피 철거될지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집에다가 쓰러질 집에다가 구멍을 만들어서 비약적인 어떤 모습을 사진을 찍습니다. 커팅을 하는 거죠. 조형적 요소로서 커팅을 하는 집이고요. 이제 그 사진도 자기가 기숙사 사진을 찍어가지고 빼냅니다. 이게 사각형으로 이제 올라주로 만든 집입니다. 이런데 공간 개념에 관심이 많았고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가 파리가 퐁피두 있죠. 퐁피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거기가 주차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차 공간 옆에 있었던 이 건물이 이게 퐁피두 센터가 들었을 부지입니다. 원래 이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파리 비엔날레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작가들도 파리 비엔날레 많이 참석했었죠. 파리 비엔날레에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파리시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철거될 건물이라서 이게 구멍을 내면 이 작가 이제 구멍을 내는 게 꿈인 거예요. 구멍을 계속 이제 관통한 구멍을 내는데 구멍을 내면 그걸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영상으로 찍고 이런 게 꿈이었는데 이게 구멍을 내면 이제 보호자들에게 피해가 갈까봐서 CS는 반대를 했는데 파리 시민들이 찬성했어요. 파리 시민들이 한번 해보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게 한 2주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진행이 되고 역시 사진으로만 남아있고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건너편에서 마음을 보는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영감을 준 작업이 라이팅으로 앤서니 맥콜이라는 사람이 이제 라이팅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걸 이제 이 공간에서 그 보드마타 클락을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작품으로 콜라주로 나중에 제작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암스테르담에 본인이 벨지움의 안트워프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뭐 수자원 공사 우리나라 지금 이런 건물이에요. 이게 이제 철거가 돼야 돼요. 바로크 건물인데 굉장히 오래돼서 작가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한 다음에 구멍을 냅니다. 근데 제목이 오피스 바로크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말장난입니다. 오피스 브로크예요. 망해버린 회사. 네, 약자로서 이런 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저지에 또 철거될 건물이 있었습니다. 철거될 건물이 됐는데, 그 어느 지역이 너무 임대주택도 많아지고 슬럼화되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을 본래 이제 투자용으로 백남준 선생님이 전속돼 있던 홀리 솔로몬 갤러리가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국가에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니까, 이 고드마타 클락에게 의뢰를 해요. 그냥 하고 싶어 하니까. 네. 뭐, 별도의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허용을 해서 이 작품이 자르기입니다. 자르기를 해서. 근데 자르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라요. 이게 톱하고 굉장히 기본적인 인간의 수단만 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74년도 프로젝트이고, 죽기 전에 이 작가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 작품이 면역과 암이에요. 암세포를. 이게 이제 마지막에 왜냐면 췌장암으로 투병하다가 굉장히 불우하게 죽었어요. 암으로 죽고 죽기 전에 그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쌍둥이 동생이 우울증이 있어서 자살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작업은 한 7년 정도의 프로젝트인데 사실 우리가 소위 퍼블릭 아트의 토대를 만들어주고 도시 재생이 뭐냐, 재개발이 뭐냐, 철학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고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고드마타 클락이 파일을 조금 보세요. 이거를 먼저 이거 뭐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행이 되고 실천이 되고 있죠. 이제 뭐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스프링 작업이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례하고 해외 사례의 차이점은 뭐냐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때때로 이제 세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민간단체의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좀 더 이게 정부 주도의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래 우리가 공공미술이라고 할 때는 결과적으로 나는 어떤 작업이 좋다 그런 과정이 결국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리차드 세라의 작업도 사라졌지만 공청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공청회가 다 있어요. 그 공청회를 통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샹kel 무페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가 말하기를 적대적인 감정도 노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민주주의의 토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라. 그 다음에 이제 애초에 흉물이었던 것들도 공공미술의 역사에서 보면 다 애정이 생겨요. 왜냐하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그 왼쪽 피아노에 파리 꼬비드 센터를 보고 있는데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사람들이 제일 혐오스러운 건물이 이 건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파리를 대표하는 유리 건물이기도 하고, 그다음 루브르 미술관에 가면 IMP 그 홍콩 그 중국 출신의 이제 미국 건축가가 지은 건물도 보면 그 유리 피라미드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죠. 실제로 그게 밑에 가면 입장권을 살 수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처럼 유리 건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제 선텐이 되는. 네, 그래서 여름엔 정말 덥고 겨울에는 지하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여름에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건물들이 모두 처음에는 굉장히 그 어떤 호감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억이 쌓이고 일상 경험의 공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애착을 지니는 건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시재생하고 관련해서 사실은 공공미술이 많이 구분이 되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례가 바로 이 하이라인의 사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이미지를 볼 수 있겠지만 이 하이라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가철로라는 뜻입니다. 고가철로인데 이게 이제 보면 고가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 뉴욕시의 서쪽을 관통하는 철로였어요. 근데 제가 95년도에 갔을 때는 여기에 정말 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러죠. 뉴욕의 DMZ다. 왜냐면 여기에 한국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 각종 생태학의 서식지라고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 제일 생태학이 건강하게 자라는 곳이죠. 근데 이제 이걸 철거를 왜 안 했냐면 사람이 굉장히 철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 소유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소유하게 됐냐면 이게 이제 맨 처음에 30년대에는 이 철로가 그 서쪽에 이게 원래 소세지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세지 공장에 물건을 운송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는 쓰레기를 이제 받아내리는 그런 곳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게 60년대부터 계속 철거된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철로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마니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분이 이 철로를 뉴욕시에서 사요. 그래서 이제 뉴욕시에서 이걸 철거를 하려니까 그 사람이 팔아야지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안 팔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55세에 죽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철로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지 않았다면 철거가 됐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를 양도를 하고 이제 나중에 다시 되팔면서 이 철로가 원래 이제 폐허였다가 두 명의 젊은이가 이 철로를 사실은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사학을 공부하고 한 사람은 광고 홍보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제 한 사람 사학을 공부한 사람은 인문학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홍보를 공부한 사람은 이를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조직기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Friends of Highline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어떤 광고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다이안 폰 퍼스텐 법 있잖아요. 그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 패션 디자이너도 돈을 기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몇 억을 기부를 해요. 그 돈을 모아서 이제 한 7, 8년 프로젝트를 위해서 7천을 해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작하는 게 거의 14강이라고 했거든요. 14강인데 이게 어느 순간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철로는 다 철거가 됐어요. 근데 일부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일부만 남겨져 있는데 14가에서 한 32, 3가까지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14가부터 한 26가까지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에는 뭐 20몇 가에서 그 다음에 뭐 한 30가에서 34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완성이 되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애초에 그 철로를 굉장히 살리는 방식으로 리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회사에 맡기죠. 공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차례의 공모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선정을 하고 여기에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이라고 하는 조직기구가 또 개입을 합니다. 공청회를 다 하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미술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공원이에요. 공원. 인공 공원이죠. 공원인데 그 안에 미술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미술관은 항상 그 방문객 그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걷다가 미술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도 큐레이터들 이제 미술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큐레이터를 영입해서 어떤 작가들에게 그러면 의뢰를 하는가. 스타 작가들에게는 의뢰를 안 해요. 그 원칙이에요. 아주 유명한 작가에게는 하지 말자. 그 작가들은 어차피 여기에서 전시를 안 해도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젊은 작가 아니면 이게 또 재밌어요. 중진 작가. 중진 작가인데 전시의 기회가 없는 작가들. 사실 우리가 요즘에 신진 작가 프로젝트는 상당히 많지만 저는 그 중진 작가들도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 중진도 정말 이렇게 스타급이 아니면 또 전시의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중진 작가들에게 전시를 주는데 기금이 정해져 있어요. 한 작가당 한 2천만 원 정도,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전시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들어보지 못한 작가들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도시 공간 안에 하이라인은 제가 좀 이따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시에도 이러한 그 퍼블릭 아트 펀드가 있어요. 공공미술 펀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매년 이건 이제 좀 더 스타 작가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프 쿤스라거나 그 다음에 올라프 엘리아슨이라고 하는 작가들에게 뭐 인공폭포를 만들게 한다든가 이것은 좀 더 도시적인 차원에서 스펙타클한 프로젝트이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하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가들에게 전시에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생태예술 아니면 그 자연 녹지에 대한 관심이에요. 사실은 미술관 안에도 이런 이게 미술관 아닙니다. 이건 오스트리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4층을 모두 우리가 보통 미술관은 그 문화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문화의 공간이 아니라 미술관 자체를 자연 녹지 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허용해주기가 쉽지 않은 게 여러분 이게 호수를 만들어서 밑에 개구리밥을 키우면 미술관 공간이 이제 파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시카프가 리움에 이제 벽을 뚫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아니시카프이기 때문에 벽을 뚫게 놔뒀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이라는 것은 사실 미술관 안으로도 이미 많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라프 엘리아슨도 페이턴 모던에다가 인공 자연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조량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특히 북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작가의 경우는 자이언 태양 프로젝트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그동안 미술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에 와서 이러한 작품들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프 엘리아슨의 계속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도시마다 투어를 하면서 이제 그린 안료를 이렇게 뿌리는 작업인데요. 이게 굉장히 생태 파괴를 하지
않는 것이고 군대에서 그 어떤 수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마다 동양에서는 이제 동경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다르고 일상적으로 보는 공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작가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니스 카포 같은 경우에도 시카고에서 그 밀레니엄 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이것도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스펙트클한 작품이 하나 놓여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수년간의 준비와 공청회를 거쳐서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공공미술은 항상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이 있기 때문에 또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논쟁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위원에서 만들어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프로젝트들은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치인의 임기 동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굉장히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또 대두되고 있는 그 공공예술의 한 영역이 뭐냐면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미디어 파사드인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 미디어 파사드 전시를 한번 기획한 적이 있어요. 그 서울스퀘어에다가 젊은 작가들하고 전시를 기획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시를 기획하면서 미디어 파사드가 도대체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거의 그 미디어 파사드를 우리나라처럼 많이 하는 데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논문은 또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미디어 파사드 가장 발전된 곳이 우리나라하고 독일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매년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술가들이 매체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항상 저는 이제 제가 이론 베이스가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작가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이제 그런 작가의 작업이 어떤 개념에서 풀어나왔는지 어떤 생각에서 나왔는지를 많이 고민하는데 작가들의 고민은 때때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걸 철사로 할 것인가 허브로 할 것인가. 그 매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어떤 재료를 써야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 나올까 그런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또 위트니 비엔날레나 우리나라 이제 엑스포라든가 대전에서도 대전 미술관에서도 한때 이런 미디어 비엔날레 미디어 전시를 많이 했는데 예술가들이 LED 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LED가 굉장히 값싸기 때문에. 지금 그 서울스퀘어에 우리가 LED 라이트를 쓰고 있지만 그게 한 달에 전기세가 몇십만 원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저렴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사라지고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LED가 상용화되고 그 다음에 LED 제작 회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1, 2위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 재료를 찾는 과정에서 이 LED 라이트를 통해서 설치 미술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공공미술 영역 안에서 LED를 사용해서 미디어 파사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 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미디어 파사드를 누가 맨 처음 사용했냐면 상업계에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갤러리아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상업계에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LED 라이트를 쓰면 이게 그 가시적이고 가독성도 있고 브랜드도 홍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술적으로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든가 이건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이죠. 그래서 UN 스튜디오에서 했던 그 외국 기업, 외국 이제 건축 사무소에서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영상,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사드라고 하면 두루로 건축의 외면이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파사드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그 미디어 랜드스케이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미디어 캔버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회화의 페인팅의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이 공공미술의 영역이라면 이제 실제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과도한 미디어 파사드는 우리가 도시는 빛의 홍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굉장히 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또 운전할 때 그 빛으로 인해서 운전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작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봐?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법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그냥
1시간 내내 우리가 상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분 보여주고 50분 쉬게 돼 있습니다. 10분 보여주고 50분 쉬게 돼 있죠. 그것이 이제 미디어 파사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초창기 이제 90년대 미디어 파사드하고 요즘의 미디어 파사드는 다른데, 처음에는 제가 보여주었다시피 이게 굉장히 상업적인 용도에서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 미디어 파사드는 아니지만 빛을 이용한, 투사를 시켜서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작가들이 유태인 작가들이 많았어요. 어떤 작업에서 그러냐면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집을 이제 그 건축물을 찍고 그 집에 살았던 실제 사람들의 사진을 투사시켜요.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공미술은 여러분 아시죠? 너무 정치적이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점차 사라지고 조금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뭐 이러한 특히 이제 중요한 오피의 작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서울스퀘어의 미디어 파사드를 봤는데 가장 성공적인 작업이 줄리앙 오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미디어 파사드가 그냥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TV 스크린 같고 사실은 홈 비디오, 집에서 보는 비디오 같습니다. 그게 미리 이제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담당자 퇴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7시에 상영이 되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게 본래 가나 갤러리에서 이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끔 이제 뭐 미디어 아트 전시가 있거나 그때에는 담당자가 나와서 실시간으로 이제 뭔가 인터랙티브한 걸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면 지금 사진 굉장히 잘 찍어서 그렇지 오피스 공간이기 때문에 형광등 불빛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러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이러한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술관들도 LED 라이트를 이용해서 픽셀의 불의 밝기를 조금씩 달리해서 건물의 외피를 장식하기도 하고요. 현대미술관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짓습니다. 이건 이제 피터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자인한 것인데요. 2003년도에 디자인했습니다. 이게 BIX 미디어 파사드인데요. BIX가 뭐의 약자냐면 빅픽셀의 약자예요. 빅픽셀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TV 화면에 한 10% 정도만 밝기에서 도보자들이나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불의 밝기를 약하게 해서 만든 그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미래에 얼마나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디지털로 이제 이렇게 모두 설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백남준 작업도 가동되지 않는 TV가 많잖아요. 이것도 이제 한 20-30년 지나면 사실은 뭐 어떻게 불이 한쪽은 꺼져 있고 그 전체 구조를 우리가 드러낼 수도 없고, 네, 앞으로는 또 어떤 문제를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LED 라이트를 이용한 작업은 하우메 프랑사라는 사람이 아까 우리가 본 작업에서 시카고에 있던 시카포이 작업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밀레니엄 파크라고 있는데요. 이 분이 본래 한 2012년도 4월이었던 것 같은데, 11년인가 4월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트위터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서울 사람의 얼굴을 찾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LED로 이분이 한번 미디어 파사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소식이 없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이제 프로젝트가 바뀌었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하우메 프랑사는 스페인 출신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시카고 사람들의 얼굴을 이제 반영하고 여기에 분수대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햇빛이 나나 1년 내내 사실 이렇게 LED 라이트이 있습니다. 겨울에 이제 어렵기 때문에 물은 나오지 않지만 이러한 식으로 LED 라이트를 이용해서 미디어 파사드를 해서 누구에게나 좀 채식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어떤 주제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메 프랑사의 크라운 분수대는 이 돈을 낸 사람이 크라운 우리나라의 크라운 혜태제가 같은데 크라운이라는 가문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돈을 내니까 이제 제목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작가가 저에게 보내준 건데 그냥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이제 뭐 미디어 파사드라서 이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농경에서 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리차드 해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캐나다 미디어 아티스트인데 이 사람은 그 17세기에 우리 그림자 극 있잖아요. 그런 거 이용한 것처럼 도시에다가 그림자를 이렇게 보여줘서 우리 인체 크기의 4배 정도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그림자에 본래 이제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벽에 비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와서 이런 놀이를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대체 공공성이라는 게 뭔가, 공공미술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볼 수 있는 게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군가 그죠? 나는 단수고 너가 이제複수라고 한다면 그 단수성하고複수성이 서로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사적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숨을 데가 별로 없어요.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신경질나는데 우리나라는 전화가 툭 터져요. 심지어 산에 가 있어도 터져요. 근데 유럽 같은 데나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하철에서 잘 안 터져요. 그래서 항상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 항상 뭔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사적인 공간에 있어도 그게 사적인 공간으로 안 느껴지거든요. 계속 이렇게 뭔가 누군가 침입하고 그게 배려받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공공의 장소에 놓여있는 미술이 아니라 그 공공미술을 매개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일궈내고 대화를 일궈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시각예술을 공부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는 지역마다 필요한 게 3가지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원이고요. 아까 하이라이트처럼 봤던 공원이고, 그 공원에 옆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도서관이에요. 그 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실 책은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도서관 안에 미술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미술관이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소통을 만들어내는 어떤 매체예요. 그게 라디오도 될 수도 있고 지역 매체도 될 수 있고 뭔가 쓰여지는 거, 소통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3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너무 시각적으로 어떤 특정 작가에 의뢰해서 만들어지는 조형물이 아니라 그러한 커뮤니티들이 와서 돈이 없더라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에 13년 살면서 가장 그들의 어떤 문화가 부러웠던 게 뭐냐면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문화를 즐긴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문화라고 생각하면 돈이 있어야지 즐길 수 있고, 그죠?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문화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토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제도로서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별은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개별적으로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세계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뭐냐면 그 우수한 것들을 이끌어주고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의 토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스템이 그게 뭐 법적인 시스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조직을 통해서 민간 조직이 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이 문화가 좀 지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개인이 망쳐도 시스템은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차피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인간 아닙니까? 개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러한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의 이미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53분 이제 3분만 보여주고 5분 질의를 받고 이건 제가 이미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찍은 것도 있고요. 즐겁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젊은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젊은 그냥 개별 두 사람들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지역을 바꿀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가이고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29년도 여름에 가니까 이게 열렸더라고요. 2단계는 2011년이고 3단계는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개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어떤 폭행 사건 이런 걸 대비해서 한 8시 정도에 문을 또 닫습니다. 여기 이제 본래 철도였어요. 건물 안에 이렇게 갈 수 있었고 94년도에도 이렇게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워낙 버려진 곳이고 이것을 이제 개조를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가면 그 기본적인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확장을 해서 이게 이제 그 드로잉입니다. 그 건축 디자인 팀들이 만든 드로잉이거든요.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고가철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또 그 빌딩이 있으면 빌딩하고 연결 통로를 다 만들어 놨어요. 네. 지금 공사하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장면 여기가 이거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통로에다가 나중에 그 미술 작품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서 보여주고요. 이제 공사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그냥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뭐 포트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람들이 옆에서 사진 찍고 붙이기도 하고요. 붙이고 이런 항상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잘 성공적으로 변했어요. 한 3, 4년 동안에. 물론 준비 기간은 한 5, 6년도 있겠지만 이게 가시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결국에는 이 지역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소세지 공장이었는데 여기 이제 갤러리도 들어오고 공장은 물론 다 사라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흥미로운 게 위트니 미술관이 지금 부지를 옮겨서 위트니 미술관이 이제 들어선다고 합니다. 아까 뽕피드 센터 디자인한 그 건축가가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래 그 위트니 미술관의 건물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장기 대여를 하고 돈을 받는 거죠. 장기 대여하고 이제 모두 이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위에서 본 장면이고요. 이게 이제 철로이고 여기 그 옆에를 이제 확장해서 사람들이 그 산책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도심 안에 있는 산책로. 이게 이제 그 미술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옆에 이제 미술 프로젝트를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들어설 예전에 위트니 미술관의 장면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생길 위트니 다운타운 건물이라고 합니다. 위트니 미술관에서 조감도 그림으로 이제 내놨어요. 그래서 이 지역 이게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이고 이게 이제 그 앞에 그 렌초 피아노가 브롭스키의 이제 막치지라는 사람 놓을 예정인가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해요. 여기에 딱 서면 왜 이게 잘렸을까? 예전엔 여기가 다 있었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놔두기로 한 그 굉장히 묘하죠. 왜냐하면 다 사서 다 철거를 하면 되지. 근데 또 그 철로도 여러분 뭐 우리나라는 워낙 그 국유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소유주가 달라요. 이게 어떤 미국의 어떤 지역은 가면 그 철로가 인디언들의 소유주예요. 그 아메리카 원주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제가 왜 하냐면 2005년도에 전수천 선생님 철도 프로젝트를 제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그 동수를 횡단해서 LA까지 갔거든요. 제가 무수히 많은 소유주들을 만났어요. 정말 어떤 데 제 직업이 뭐지? 이게 공공미술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미술 관련자만 보는 게 아니라 행정, 공무원, 다양한 사회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제 주제가 공공미술인데 본래 이제 공공미술관 건축 안에서 미술가들의 프로젝트하고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제가 독일로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책이 나오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준 자료는 여러분에게 이미지 자료를 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책으로 나올 이미지들이 일부 있어서 나중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보니까 어떠세요? 프랑스에도 사례가 있어요. 프랑스도 조금 더 프랑스는 나중에 그 주변이 상업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고요. 근데 이제 프랑스 사례를 보고 이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프랑스는 버려진 땅을 했는데 좀 나중에 그 주변을 상업화시켜서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녹지로 만들어서 개방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를 해서 이 두 사람이 대단하죠. 이 두 사람이 왜냐면 한 사람 무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직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연구 자료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정말 역사와 그 지역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저기 미국시나 이런 데서 행정적으로 참여를 안 해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 기부에서 출발을 했는데 시민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시에서도 이제 개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설계할 때 다 돈을 왜냐면 이게 민간단체에 만들면 안 되거든요. 세금으로 가더라도 세금을 이제 기부를 하죠. 왜냐하면 이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아까 리차드 세라의 경우가 아닌 모든 사람이 질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에 시간 예술을 가는 것이라서 저는 일단 부담이 없고 한 작가에게 세라 같은 경우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소자본이기 때문에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또 기금 행사를 해요. 하고 회원들도 있고 여러분이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들어가면 뭐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이 필요해서 사실 그 웹사이트 들어갔는데 사진 작가들의 사진이 또 올라가 있어요. 그 사진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조직화돼 있더라고요.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여러분 중에서도 선두적인 분이 나와서 우리나라에도 버려진 땅 많고 성수동에 가면